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표정들이 근데 뭐 못 받은 듯한.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없는 듯이, 좋은 일이 없어도 있는 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잘 모르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사람이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책 보는 사람의 기본적인 전제 요건입니다. 어저께 실종선고의 취소를 설마다 말하는데 그 실종선고에 관해서는 오늘 나와준 작은 프린트에 있는 거를 알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 실종선고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이상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면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처음에 볼 때는 뭐 A, B, C, D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짜증이 날 것 같지만 가만 보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우선 원칙에서는 115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거죠.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된다. 근데 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법률관계라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률관계의 발생 원인으로 이제 아직은 안 배웠지만 통상 그냥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만 해줬는데 그 법률행위에 의한 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그 법률행위에 의한 것 중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으면은 어느 것이 무효가 되는 거냐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 원로 선생님들의 교과서를 보면 그것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는데 보통 그 채권행위의 효력은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는 채권행위는 안 되는 일을 했더라도 일단 유효합니다. 그것은 일단 유효하다고. 그리고 이 처분행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시험 볼 때는 원로 선생님들의 그 기초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냥 법률행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처분행위에 관한 겁니다. 그 점을 약간 염두에 두고 처음에는 그게 복잡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물권법을 배우고 이러면 뭐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꼬마 1, 2, 3번이 있죠. 꼬마 1, 2, 3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꼬마 1, 2, 3번의 그 번호들에다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꼬마 1번은 다시 그걸 약간 더 자세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갖고 물론 이제 그 이유는 다른데,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 재산관계 전부. 그러니까 위에서 법률관계라고 그랬으니까, 둘 다 포함해서 선고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실종 선고 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실종 선고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문제가 있죠. 실종 선고 전의 상태가 단순히 그냥 살아있다 이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생사불명을 원칙으로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존 추정 상태로 돌아가는 건 정확하게는 다솔에 의하면 생존이 확실한 게 아니고 그죠? 어저께 배웠잖아요. 선고를 받거나 안 받은 경우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느냐. 생존 추정 상태로 다소리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생존 추정 상태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거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정확하게 그거고 꼬마 2번과 3번은 뭐냐 하면
실정선고 취소의 또 다른 요건들이 있죠. 사망 시기가 다를 때에는 다시 그 새로운 시기를 표준으로 해서 정확한 시기를 표준해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산점 이후에 생존을 이루려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실정선고를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꼬마 1번의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원칙의 예외가 뭐냐 하면 생존 추정의 그 원칙의 예외가 뭐냐 하면 생존 추정의 원칙의 예외는 뻔한 거예요. 사망 의제죠. 예외는 사망 의제라고 계속 사망 의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고와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이거예요. 취소해도 사망 의제. 사망 의제인데 어떤 때 그렇게 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렇게 여기냐. 거기 괄호 A번에 29조 1항 단서 때문에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망 의제한 거 의제해서 이루어진 그 행위 효력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를 드는 게 또 그거죠. 거기서 눈여겨볼 거는 예컨대 이래가지고 처분행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처분행위가 여전히 유효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처분행위가 여전히 유효해. 처분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실제로는 그냥 물권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살아남은 배우자의 재혼 등도 그대로 유효하다. 돼 있죠. 여기서 처분행위나 재혼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건 뭐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안 되고 선고한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대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A번에 그 29조 1항 단서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선의로 한 법률행위 또는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선고 후 취소 전이다. 오늘 나오는 프린트의 그 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한 행위가 영향을 받지 않냐. 거기 그 거무틱틱하게 된 부분이죠. 거무틱틱하게 된 부분. 표에. 그때 선의로 한 거 있죠. 그 표에서 거무틱틱 F하고 G. 알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선의로 뭔가 하면 실종선고 취소해도 실종선고 취소 안 한 것처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으로 의지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고전에 참 이걸 갈라서 보는데 교과서 읽을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어디로 갔지? 이게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다. A번의 네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면 단독행위 이런 말입니다. 단독행위. 거기 네모치고 1번이라고 매기고 그 밑에 줄에 계약 이렇게 돼 있죠. 계약. 그 2번입니다. 빨간 걸 네모치고.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행위자가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선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만 선이면 된다고. 근데 계약은 왜 문제가 되냐면 행위자가 두 사람이에요. 계약은 두 사람의 법률행위자를 필요로 하는데 의사표시자죠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이 선의해야 되냐 이거예요. 선의라는 게 그러니까 복수의 당사자가 있을 때 어느 한쪽만 선의여도 되는지 아니면 다 선의해야 하는지 그 문제예요. 이것은 학설이 아니라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날카롭게 대립한다.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이걸 먼저 갈라가지고 이 선의가 누가 선의해야 되냐면 누가. 학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충교재를 펴보시면 그 쌍방 선의설이 있고 구체적 경우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 다시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소위 그 절대적 구성설, 상대적 구성설 뭐 그런 복잡한 학설이 있다고.
현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설이 날카롭게 114페이지 나오죠? 114페이지. 라번. 이거는 이런 사례를 생각해요. 아빠가 실종 선고 받았어요. 무단 가출해가지고. 거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말이에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돼가지고 사망 시에 997조에 사망 시에 상속받게 돼 있죠. 사망 시에 상속받게 됐다고. 그렇잖아요. 그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상속받은 것으로 돼버립니다.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상속받을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왔어요.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서 취소했어요. 실종 선고 취소했다고. 실종 선고가 이때쯤이면 그래서 생활해가지고 다시 또 취소했다고. 근데 원래 세 가지를 다 일일이 검토하면 이걸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수험생한테 뭐 그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간결하게 처리해요 그냥. 그러면 이때가 이제 그 실종 기간 만료, 뭐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또는 5년이 됐다 이거예요. 집 나간 때가 이때고. 그러면 선고를 받으면 이때 사망한 것으로 되는, 이때 상속받은 것으로 되는데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취소 시까지 있었던 이 선고의 효력, 사망의 의제가 발생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사이에 있었던 모든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원인인 사망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알겠습니까? 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그런데 이 다 무효가 되는 것 중에서 여기 있죠, 여기. 선고 후 취소 전. 요때 거는 만약에 선의로 하게 되면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고 후 취소 전 거는. 이 표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요때 거는 선의로 하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즉 사망 안 한 것으로 되지만 취소하면 요때 선의로 한 거에 대해서는 사망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자가 상속을, 그건 이제 아까 배웠고, 자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계속 혼자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재산을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아버지 살아 들어오시면 저도 아버지 걸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근데 아들이 이거를 딴 사람한테 제3자 A라고 합시다. 제3자 A한테 팔아먹었어요, 이걸. 팔아먹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제3자 B한테 팔아먹었어, 이걸. 이걸 계속 가능하죠. 이거 계속 팔아먹을 수도 있다고. 근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잘라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29조 1항 단서에 의하면 이 사람이 단독행위로 뭔가를 이렇게 넘겨줬으면은 얘만 선임이 됩니다, 그냥. 뭐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막 계약에서 사고 팔았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넘겨받은 집 같은 거를, 이거를 만약에 이 A한테 아들이 실종선고로 이로 상속받은 다음에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계약이니까 얘가 혼자 선임은 되는 건지, 둘 다 선의해야 되는 건지, 또 이걸 또 팔아먹은 경우에는 이게 다 선의해야 되는 건지, 뭐 그중에 어떤 사람만 선의면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따지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법조문이 명확하게 뭐라고 안 써놓고 그냥 선의로 한 행위는 있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의해야 되냐, 누가. 계약이나 이렇게 합동행위 이런 게 이루어지면 합동행위 상대방 없는 거에 치니까 우리 민법에서 빼버립니다. 근데 계약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학설이 세 가지다. 현재 압도적인 다수설은 이게 문헌상으로는 압도적이지 않은데 강단에서는 압도적이죠. 하여튼 다수설은 뭐냐면 전원이 선의해야 돼. 전원이. 이 중에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악이면 만약에 10가지 물건이 가 있으면 팔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중에 어떤 한 놈이 악이다. 그러면 29조장 단사가 적용 안 됩니다. 모조리 악의인 경우와 상관이 없다. 똑같은 처리를 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가지고 되돌아가야 된다. 다 들어가야 된다고. 중요한 건 일이 되돌아가는 일이. 여기까지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효로 돼가지고 이 아버지 실종 선고해갖고 아들이 상속받는 거는 29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항이죠. 이항.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다죠. 이 사람. 근데 그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모조리 선의해야 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금방 알죠. 이 사람이 악인데 이 사람 선의였다면 이 사람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집 사고 판에다 무효가다가 뺏겨야 돼 집을. 물론 집을 뺏기면 집값 즉 매매 대금으로 가옥 매매 대금으로 줬던 돈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법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뭐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집 뺏기면 집 사느라고 준 돈 매각 대금을 받을 거니까 손해가 없을 거지만 이 계산을 할 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실제의 부동산 이게 값이 1억이면 1억 가치하고 이 집의 가치하고 시장 가액은 똑같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돈 1억보다는 이 집을 현실적으로 소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산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인다 이거예요. 어떤 손실이 있다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집을 샀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돈 1억보다는 이 집을 더 선호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을 주고 집을 샀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을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값 1억을 되돌려 받더라도 이 사람은 그게 원하지 않던 결과죠.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싶어요 지금 1억보다도. 근데 그걸 뺏기니까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사람은 선이었는데 이 사람이 악이라서 원래 갖고 싶었던 집을 갖다가 돈 뺏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에게 뭐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다수설에 반대해가지고 좀 다르게 처리해보자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의로 하는 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각별로 따진다. 각별로. 개인별로. 사람마다 다르게 처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한자로 상대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처리한다. 이 사람이 악의냐 선의냐? 선의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급적으로 모여 안 된다. 근데 이놈이 악의였다. 그 이놈은 놔두고 이놈 악의니까 이놈에 대해서만 29조 1항 단서가 적용 안 된다. 선의가 아니니까. 또 이놈이 악의다. 그럼 이놈도 마찬가지고. 이놈이 선의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처리하고. 이렇게 각별로 하는 게 있고 절대적 구성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디선가 한번 절대적으로 확정을 딱 쳐요. 그 다음에 건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최초에 물론 이제 이게 아주 길면 어디선가 선의가 한번 딱 걸려버리면 그 이후에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그 보충교재 114페이지에 동그라미 2, 3, 4번을 읽어보라. 잘 모르더라도 대충 개념을. 거기 읽어보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의 이 본문의 단서 부분이 있죠. 나가는 거. 이건 뭐냐 하면 절대적 구성설을 취하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악의자인데 악의자인데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따져버리면 자기는 집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악이니까. 그죠?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그런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실종 선고가 뭐 사람이 살아있는데 내렸다든지 하여튼 실종 선고 취소가 되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 모르는 아주 얼빵한 푼수덩어리 A를 갖다가 자기가 여기서 직접 사지 않고 이 사람을 가운데 끼워버려요. 잘 모르는 사람, 선의자를 가운데 끼인다고 일부러 이 사람이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것은 형법의 간접정범하고 비슷한 겁니다. 간접정범. 어느 행위를 해서 처벌받지 않는 자를 가운데 끼워가지고 자기도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고. 근데 잘 모르는 A를 끼워버리면
저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 사람이 선의죠. 그럼 일단 여기서 선의자 하나 딱 끼면 이 뒤로부터는 악의든 맞든 다 유효하다는 게 절대적 구성설입니다. 그죠? 일단 한 사람,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 끼워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이 생기면 곤란하다 이거. 직접 사면 내가 악의니까 걸리는데 얼빵한 놈 하나 딱 끼워놓으면 선의자가 걸려가지고 이 이후의 거래는 전부 유효하게 돼버린다고 해버리면 이 학설이 문제점이에요 이게. 이 절대적 구성설이 문제점이 그거라고. 왜냐면 이런 잔머리 쓰는 놈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학설에서는 그 곡이고 두 줄을 제한을 겁니다. 제한을 걸어요. 그렇게 책략을 사용해서 뭔가 도구를 악용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제한을 건다고.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이 절대적 구성설이라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매 사안마다 선의자가 있으면 이놈이 혹시 어떤 놈이 도구로 사용한 놈이 아닐까? 이걸 따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건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어떤 은밀하게 짜고서 이걸 가운데 끼고 안 낀 걸 갖다가 어떻게 찾아내 그걸. 이놈이 나중에 말썽나면 소송해서 사실은 내가요. 이 사람이 나는 집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운데 끼라고 해서 끼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지금. 더 복잡한 문제를 실제에서. 그러니까 이 학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돼버리면. 일관성도 없고. 또 상대적 구성설은 거래 안전이나 이런 걸 보호할 것 같지만 실익이 거의 없어요. 실익이. 법률 관계면 그렇게 복잡하다고. 선의, 악의 이렇게 돼버리면 각별로 이걸 처리하는데 말로는 쉽지만 각별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판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설이 전원의 선의를 요한다. 간명하게 처리되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니까. 간명하다는 장점 때문에 다수설을 취한다. 알겠습니까? 곽윤 선생님도 다수설을 취하고 있죠. 116페이지 상단과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를 보면 다른 학설들이 별 실익이 없다는 걸 자꾸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구체적인 처리에서 물권 변동에 관한 법리나 담보 책임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는데 그걸 떠들어봐야 머리만 아파요. 담보 책임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익힌 다음에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그걸 알게 되면 힘든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 룰이 있죠. 세 가지 학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가 이거. 여기까지 지금 공부한 것은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요 사이의 거래들에 관해서입니다. 29조 1항 단서는 요 사이의 거래들. 요 세 사람.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이게 29조 1항 단서의 문제고 2항은 뭐냐? 요 사이에 관한 거예요. 요거. 29조 2항 단서는. 그 2항 단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실정 선고로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람. 요 둘 사이입니다. 둘 사이. 요 문제. 2항이라고. 29조 2항. 그런데 이게 선의가 아니라서 팔아먹은 물건의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를 하든 아니면 전부 선의라서 이 사람이 집 팔은 돈만 갖고 있든 간에 이 사람이 뭔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갖고 있어요. 그것하고 아버지가 살아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실정선고 취소됐을 경우에 둘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선고 취소돼도 여전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지 아버지한테 뭘 돌려준다면 얼마만큼을 돌려줘야 되는지 그걸 따져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조문대로 합니다. 법조문대로. 이 경우에 이 상속인이 말이에요. 악의라면 아버지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데도 선고받아가지고 팔아먹은 거라면 몽창 돌려줘야 됩니다. 왕창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원래 것만 돌려주냐? 아니에요. 사그리 다 돌려줘야 돼요. 손해배상까지.
근데 만약에 선의였다면 법조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현재 남아있는 것만. 이건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현존이익이라는 말은 소비이익하고 쌍을 이루는 개념인데, 대개념인데, 예를 들어 집 한 돈을 갖고 있었어요. 집 한 돈. 전부 선이어서 집 하나 먹은 걸 못 찾아왔어요. 유효하니까 이 사이에. 집은 못 찾아오잖아요. 전부 유효, 선이면. 집 한 돈 1억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워커힐 가가지고 뭔가 게임을 해가지고 7천만 원 날려버렸어요. 그 지금 3천만 원 거다. 3천만 원. 그럼 이 사람이 선이었다면 3천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3천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이 7천만 원을 게임에서 날린 게 아니고 주색 잡기로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소비이익 남은 게 없으니까 3천만 원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7천만 원을 가지고 땅을 사놨으면 어떻게 땅을 사놨으면. 그럼 그걸 돌려야 된다. 그거를.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건 소비된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쌀과 반찬을 7천만 원씩 사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쌀과 반찬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소비된 게 아니니까. 쌀과 반찬을 다 때려 먹어버렸으면. 그럼 3천만 원 돌려주면 돼요. 다 소비됐으니까 이거는. 현존 이익만 돌려준다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29조 2항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29조 2항은 말이에요. 748조하고 정확하게 748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환 범위가. (748조) 를 읽어봐요. 그 선악의로 구별해서 정확하게 일치하죠. 범위가 일치해. 그래서 학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똑같은 꼬라지를 보니까 29조 2항에 이 돌려준다는 거, 반환한다는 것이 748조하고 똑같은 걸 보니까 그 성질이 이 748조 그룹의 시작 조문이 어디입니까? 741조죠. 가만 보니까 그 뭉태기가 741조의 밑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29조 2항의 반환의 성질은 741조의 반환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럼 어디 나오냐면 1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삐삐번이 있죠. 거기 나오죠.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냐 하면, 아니, 이게 효과가 똑같은 거 이상하게. 아무리 봐도 범위를 살펴보니까. 748조하고. 그래서 삐삐번에다가 그렇다면 이건 똑같이 처리하는 거 보니까 그 성질도 똑같은 거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이구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전을 많이 읽으면 말이에요. 법전에서 통달하고 있으면 자기도 학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학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141조 단서를 보시면 뭔 반환에 관한 게 나와 있죠. 거기도 비슷한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도 뭔가 뭐 현존 이익 있다고 뭐 반환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거기.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141조 단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선악의를 구별하지 않고도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는 얘기죠.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럼 748조에 어긋나죠, 이것은. 748조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것은. 선악의를 구별하고 무조건 현존 이익이니까 악의인데도 현존 이익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141조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아닐 것 같지만 이번엔 거기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원인행위가 취소돼가지고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서 돌려주는 거는 그게 부당이익이에요. 가만 보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지만 그 요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141조 단서가 748조와 같은 성질을 가졌는데 반환 범위에 있어서만 특칙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꾸로. 아예 왜 그걸 갑자기 설명을 해주냐 하면 법전 있는 법을 알려고 그러지. 법전 있는 법을.
그러니까 어떤 법조문끼리 비교할 때는 요건이나 효과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달라버리면 그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요건과 효과가 다 같으면 당연히 같은 거고. 근데 요건은 비슷한데 효과가 다르면 대부분 특칙입니다. 일반법, 특별법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29조 2항도 그러한 읽는 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한 그 삐삐만 있죠. 그런 결론을 도착, 이걸 하나 알아두세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두 번째 논점은 말이에요. 법적 성질하고 범위를 봤으면 여기서 법조문에 나오는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 이익을 취득한 자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누구를 말하냐? 원래 이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따져보려면 이 자체도 학위 논문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정확하게. 근데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은 간단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A번 있죠. 그 B번 위에. 거기 있는 세 가지 말고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기 뭐만 나왔죠? 상속인, 여긴 곽윤 선생님이 유증의 수증자라고 써놨는데 보통 일반적인 용어는 수유자라고 합니다. 그냥. 수증자는 증여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수유자라고 한다고. 수유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게 읽거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보험 수익자. 이 세 사람 말고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특히 객관식에서는 상속인밖에 안 나와요. 당연히 골치 아프니까. 상속인 명 앞에 나오는 거. 거기도 번호 매기셔가지고 그 자체가 시험에 내는 수가 있죠.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해서 부수적인 논점이 거기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전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 걸로 왜 더 표시했냐면 이 사람 상속인이죠. 이 사람한테 전득이라는 게 전전 취득의 준말이다. 다시 산 사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난다는 얘기죠. 그냥 29조 2항이 적용되는 것은 전득자들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냐면 직접이라는 말 때문에. 직접 원인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에 딱 국한된다 이거예요.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맨 밑에 CC번은 또 뭐냐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실종 선고를 원인으로 아버지 집을 넘겨받았는데 이 실종 선고 취소가 말이에요. 실종 선고 취소가 25년 만에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한 40대 중반에 어디 집을 나가가지고 80살쯤에 들어왔다고 그래. 70살이나 뭐. 엄청나게 오랜만에 사 돌아갔다고 이상하게. 100발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아들이 실종 선고를 이유로 실종기간 만료 시의 사망 시점에 이걸 상속받기도 했지만 아들이 넘겨받아서 직접 들어서 산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다고. 그러면 이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상속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245조를 읽어보면 245조 1항을 읽어봐요. 20년 이상 점유해서도 이걸 취득해요. 소유권을. 실종 선고로 받은 거 말고 그거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점유한 걸로도 취득한다고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자가 이 상속인이 말이에요.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걸 주장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 원인을 갖다 245조 1항을 주장해버리면 그 자체는 또 다른 적법한 소유권 취득 원이니까 그때는 이걸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사더라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걸 주장하는 게 아니죠 지금. 245조 1항에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주장하는 거죠. 소유권 취득을. 맨 밑에 CC번 알겠습니까? CC번? 교과서 맨 밑에. 지금 설명한 건 말이에요. 재산행위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가족법상행위, 특히 문제가 됐다 한 가지예요. 재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였어요. 재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29조 1항 단서가 어저께 봤지만 재산행위, 가족행위, 신분행위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
신분의 인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혼인데 잔존 배우자가 재혼을 했을 때 왜냐하면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돼버리면 실종 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배우자가 사망했으니까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딴 사람과 재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7, 8년 뒤에 나타났어요. 전 남편이.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고 이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슴이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현재 이 다수설은 말이요. 재산행위와 똑같이 처리한다 이거예요. 전원이 선의이면 유효하다. 전원이 선의이면. 전원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뭐 남은 배우자하고 새로 혼인한 사람하고 둘 다 선의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수설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살아 돌아온 전 남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사건이라고 이게. 법리상 간단하게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 그 예를 들어서 흉악한 놈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한 10년 동안 뭐 7, 8년 동안 직사에 고생하고 고향에 남아있는 철을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 돌아왔는데 그 혼인이 유효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남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낌이. 그러니까 다른 학설들이 주장됩니다. 그 경우는 좀 이상하다. 여러분이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살아 돌아온 남편하고 현재 재혼한 남편하고 이 속된 말로 협상을 한다. 협상. 정한다 이거야. 실제로 외국 영화 비디오에 그런 거 있었죠. 남자끼리 앉아가지고 협상을 한다 이거. 그 협상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협상이라는 게. 물건 같으면 그냥 사고 팔면 되는데 답답한 사건이나 이거.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협상을 해서 정하자. 협상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확정하기로 하자. 여러분 보충교재 115페이지입니까? 거기 써 있죠. 왜 학설이 우리나라에서 주장되는 학설들 다수설은 간단하게 처리하는데 소수설들이 몇 개 나와 있죠. 물론 여러분은 순서상 다수설을 정확히 알아두고 소수설을 양념으로 기억합니다. 양념으로. 알겠습니까? 그게 뭐 심오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도 양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뭔가 답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남편을 유효하다고 해버리면 뒤에 혼인한 사람 답답하죠. 또 이번에. 아니 뭐 죽었다고 호적부에 써있기도 하고 실종선고 받아서 저희 다 된 줄 알고 혼인했는데 갑자기 사 돌아와가지고 쫓겨난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상하고 또 그쪽을 유효하다고 해갖고 죽을 힘에다 살아온 사람을 또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답답하고 어떤 삼류 그 영화의 소재 같지 않습니까? 영화 소재. 그게 이 책에서 볼 때는 별게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둘이서 마루에서 아침 먹고 있는데 수염이 길고 초라한 몰골로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살인문간에 나타나가지고 셋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셋 다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이거. 살아 돌아온 사람도 마누라가 좀 혼자 수절을 하고 잘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다정하게 다른 남자하고 또 밥을 먹고 있다 이거요. 더 답답한 사건은 뭐예요? 그 밥상 가운데 또 꼬마도 하나 있어요. 속 터지는 사건이고 이쪽에 재혼한 남편도 한 숟갈 입에 집어넣다 말고 사태가 벌써 딱 눈빛을 보면 직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전 남편 같은 느낌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이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여자는 더 답답하죠. 여자는 이때 저 사람한테 반갑게 반가운 표정을 지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그런 심각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학설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학설을. 그럼 그게 금방 이해가 되고 무슨 대단히 어려운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모색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학자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살아서 안 돌아오거나
아침 먹을 때 나타나지 말고 아침 먹을 때 나타나더라도 저 멀리서 망원경으로 일단 살펴보고 재혼했으면 그냥 안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그 남자 돌아오기 하루 전에 이 재혼한 남편이 죽든가. 그 정도 알면 됩니다. 그 정도 알면. 다만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만약에 다수에 따라서 전원이 선이라서 뒤의 혼인만 유효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악의인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원래 전 남편하고 같이 실종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었어, 아프리카 쪽에. 그런데 한 놈이 탈출했어요. 탈출했다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탈출하지 못한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누라가 이쁘고 뭐 재산도 많고 뭐 이래갖고 얘기를 듣는데 이놈이 하필 탈출했어요. 들은 놈이. 그래갖고 시침이 뚝 떼고 접근을 해가지고 재혼을 했다. 그 여자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수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악의니까 이 혼인이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중혼이 된다. 중혼. 어저께 잠깐 말했지만 전 남편 입장에서는 부정행위가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과서 116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삐삐번에 가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거기는 그 선의로 양당 사자가 선의로 했을 때 부활하지 않는다는 말을 써놨는데 이게 중혼이 되고 부정행위 되면 각자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혼은 취소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고. 보충제 다 써 있죠. 보나마나. 그거까지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신통한 말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자연인에 관한 겁니다. 자연인. 어제 배운 것부터 정리를 하자면 최종적으로는 이 실종 선고의 취소를 알려고 하는 게 18조부터 29조의 그 법조문의 목표입니다. 이 조문들의 최종 목표는 실종 선고 취소 효과.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거. 실종 선고 취소. 실종 선고의 취소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이걸 알아야 이거 취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알려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부재자예요. 근데 이걸 알려고 했더니 주소 거소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겁니다.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알아요. 이걸 이해한 다음에 이걸 또 이해한다. 이걸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이거의 취소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 조문들에서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삼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29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공부하는데 어제 말한 대로 주소를 어떻게 정하냐는 거예요. 표준과 입법례,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다 먼저. 그래서 표준은 뭘 한다고 했어요? 실질주의에 따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입법례를 찾아보니까 프랑스 민법에서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내렸어요? 우리는 법정 주소 제도가 없으니까 객관주의에 따른다. 그 다음에 개수는 조문에 써 있죠. 복수로 둘 수 있다. 거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또 뭐야? 거소라고 썼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것과 비슷한 개념들이 있죠. 비슷한 개념들을 공부한다. 거소. 근데 법정에 안 나오더라도 현재지. 가주소. 이걸 본다. 여기서 뭐 요 세 개는 밀접성의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년 이상 사냐? 뭐 이런 반년이라고 해서 언제나 주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한두 달 사냐? 며칠이 사냐? 호텔에서 뭐 관광지에 가서 호텔 지냐 이런 거야. 근데 요거는 말이에요. 주소가 아니에요. 왜 주소가 아니냐면 장소와의 밀접성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의사에 의해서 설정했으니까 이 다른 세 가지와 달리 아까 이게 객관주의에 따른다고 했죠. 이거는 이것과 달리 의사 능력을 요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단계별로 이 현재지는 보통은 여기다 포함해서 처리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에서 거소라고 써 있으면 이거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 부재자를 설명하는 22조의 주소 거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부재자를 검토하는데 이런 데를 종래에 살던 이런 데를 떠난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조문 자체에는 부재자가 종래의 주소 거소를 떠나니라고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당분간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건 당연히 포함됩니다. 금방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데 그거 말고 그렇게 하면 확실히 이게 설명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다가 떼먹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포함되는 게 뭐예요? 현재 다수결과 판례가 재산이 방치돼 있어야 된다. 재산이 있고 그게 방치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내는 건 왜 중요하냐면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산관리인을 두는 제도인데 재산관리인 선임. 이 요건에 안 맞으면 이걸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재산이 있고 방치되지 않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부재자 재산관리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데 방치가 안 돼 있다. 방치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산이 있고 그게 방치가 돼 있어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둘 필요가 없고 관리는. 이게 안 돼 있어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방치가 안 돼 있고 본인이 두고 있으면 관리는 둘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법원에서. 본인이 뒀는데. 이 요건을 왜 따지고 있냐 하면 부재자의 개념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산관리는 둘 필요가 있냐 없냐. 나중에. 재산관리인이라고 내 통칭하지만 법조문상으로는 가정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전부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는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밖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관리인 선임으로 다 바꿔서 읽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관리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법적 성질이 뭐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따진다고요? 관리인의 고난 때문에 오늘 나와준 작은 프린트에 고난도 적어줬죠. 정리를 안 하니까 거기 어디까지 고난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의 법적 성질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저께 설명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관리인에게 처분 권한은 없다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근거가 없어 이상하게. 그래서 법전 막 뒤지니까 그 비슷한 말이 써 있는 게 어디냐면 118조예요. 118조.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대리인도 아닌데 118조 적용하려고 대리인이라고 하려다 보니까 양심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앞에다 슬쩍 일종의 법정대 이렇게 붙였어요. 알겠습니까? 이 일종의가 무슨 말이에요? 그 실체는 아니나 효력 중에서 권한에 관한 것만 빌려다 쓰는 법정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관리인을 선임하는 거 있죠. 이건 뭐냐 이거 선임하는 거. 가정법원이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거죠. 그게 절대 계약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계약이 아니니까 민법 채권편에 계약에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거라고 말할 수가 원래 없어요. 원래 없다고. 근데 이놈한테 뭔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뒤집어 씌워야 되었는데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잡힌 데가 681조예요. 681조를 적용하려니까 우격 다짐으로 그 위에 있는 위임이라고 주장한다. 위임. 알겠습니까? 좀 더 깊이 나가면 뭐라고 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부과해갖고 그거 위반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곧다고 소리하고 하더라. 계약이 아닌데도 위임이다. 보통 정확히 말하면 위임과 유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임의 유산. 사실은 말이에요. 이거에 관해서 유력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부과해서 손쉽게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다수설은 이게 핵심적인 그 곤란함이 뭐냐면 어저께 우리가 책에서 봤듯이 이 계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없는데 위임과 비슷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또 다른 데 한 군데 있습니다. 위임과 비슷하게 처리하는 데가.
근데 이제 위임과 비슷하게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관리예요. 사무관리. 그래서 이은영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통설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 있죠. 그럼 사무관리를 해버립니다. 사무관리를 처리해버립니다. 이 위임과 사무관리는 원래 이 법적 성질은 똑같은 겁니다. 둘 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다수설이 택하지 않는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무관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독일과 달리 보수청권이 인정이 안 돼요. 보수청권이. 그럼 24조가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해버리면 처리는 비슷하게 되는데 이쪽이 유리한 건 뭐냐 하면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쪽이 유리합니다.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 안 되는. 그러나 이쪽이 불리한 점이 뭐냐면 보수청권을 설명 못해요. 우리 민법상 사무관리 제도에는 보수청권이 인정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이은영 선생은 특별법에서는 대부분 처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법 얘기고 이것은 보수청권까지 설명하는 데는 유리한데 뭐가 답답하냐면 계약이 아닌데 이걸 위임이라고 하는 게 좀 불리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이것은 이제 채권법을 배우면서 배워야지 위임하고 사무관리를 둘 다 안 배웠는데 여기서 이걸 복잡하게 설명하면 머리만 아프다 이거예요. 개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 그만 알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이 정도 들어도 다 알 거고 또. 그죠? 뭐 중요한 문제냐. 그래서 요거에 와서 하는데 그래 놓고 이제 요 경우에 의무가 있고 권리는 뻔한 겁니다. 권리는. 주된 게 남의 일 했으면 보수를 받아요. 보수. 그런데 어제는 여기까지 교과서만 설명했는데 응? 지금 이제 열단 안 나는 거지. 내가 써본 책도 몰라. 뭐가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음. 10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별표 3개 해놓고 우리 대법원이 요상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청구권하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도 원래 문제가 되는데 거기 잘 보면 말이에요. 보수 청구는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고 하고 비용 상환 청구는 일반 법원에 통상 법원에 해야 한다고 하는 이상한 판례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이것을 학자들은 맹비난하고 있어요. 어차피 부재자 재산 관리인 제도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 사항이라면 비용 상환 청구도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일이지 이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소송을 두 번씩 관할이 달라버리니까 따로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뭔가 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하여튼 대법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시험에 내죠. 저게 근데 변수가 2개씩인데 하나씩으로 짝을 지니까 시험장에서 반대로 기억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말고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가장 중요한 보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제도가 가정법원에 관할 사항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정법원에서 관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정법원에서 빼버렸다 이런 관한 사항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를 안 까먹어요. 알겠습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장에서 갑자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떠오르기를 머릿속에 보수 청구권은 통상법원에 제기하라고 그러고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정법원에 제기하라고 했던 건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건 내 말은 반대로. 근데 그걸 억지로 외우니까 그런 거고 뭐가 문제가 됐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원래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게 정상이죠. 선임부터 가정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수 청구권은 문제가 없는데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뭐든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다. 이런 사람은 급한 대로 보가 비통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생각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아주 이상하게. 근데 이걸 보가 비통이라고 외워 못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외워야 되는 게 민법에만 한 3, 400개 될 거라고. 그거 외우는 노력에 차라리 생각을 하겠네. 그거 외우는 시간에. 여러분 재밌는 걸 알려주면 문장 한 100개를 이렇게 유용한 거라고 칩시다. 100개를 종이에 써가지고 암기를 한번 해봐요. 뇌가
뇌가 파괴당하면 뇌의 그 사고 구조가 파괴돼 버립니다. 사고 구조가 파괴돼 버린다고. 저거 혹시 못 느낍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 말이에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이 다가와서 한 2, 3일 전부터 생전 공부 안 하다가 남의 거 빌려다가 뒤따 외우는 경우 직후에 무슨 일이 생겨나 안 봐요. 외운 직후에. 그걸 한 번만 하게 되면 그로부터 반년 이내에는 이해나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식을 흡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계속 외우려고만 해, 자기가.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더 웃기는 사건은 뭐냐면 시험 딱 끝나면 외웠던 거 싹 까먹어버려요. 앞에 거는 뉴런 신경 세포들이 새롭게 구조화됩니다. 외우는 쪽으로. 그리고 외울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하죠. 왜냐면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외운다고. 그래갖고 이게 정말로 구조화 돼버려요.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면 뇌의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금방 까먹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무리하고 힘든 거예요. 그걸 억지로 지금 담고 있는 거라고. 이해도 안 가고 전혀 알지 못하는 걸 외워서 지금 담고 있다고 머릿속에. 뇌에서는 즉시 방출시켜요. 이걸. 위험하니까 뇌 자체에. 그럼 이중으로 파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는 것도 없고 대가리만 망가져. 쉽게 얘기해서. 대가리만. 근데도 내 이번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까지 대가리 가지고 뭐 하냐. 디립다 편하게 살자. 그때 막 재밌지 않냐 그것도. 뇌에 파괴되는 건 분명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쾌감을 준다고. 마약이 그거에 기초한 거죠. 마약이. 여러분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거 압니까? 요즘은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젊은이들 문화를 잘 모르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반원 중에 한 서너 명이 그때는 그 이런 마약이 없었기 때문에 대마초하고 세코나를 먹었어요. 취한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면도칼로 자기 살을 그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려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왜 좋은 짓을 하는지 바보같이 놈이. 커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신체 조직 같은 걸 파괴하면 말이에요. 그 변태적인 쾌감이 생긴다고 이게. 자기 살을 이렇게 푹푹 긁잖아요. 살이 찢기고 이러면 어떤 쾌감으로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마약이 그런 겁니다. 뇌에 파괴되면서 놀라운 쾌감이 찾아온다고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현재 연구된 성과에 의하면 모든 쾌락이 서구식 병적인 쾌락들이 전부 신체의 파괴에 관한 거죠. 뭘 보면 금방 하냐 하면 섹스를 과도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체가 전반적으로 파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일주일 날 잡아가지고 1시간 단위로 섹스를 즐긴다.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럼 죽어요. 그 본질은 서구에서 추천하는 모든 쾌락의 본질은 뭐냐면 신체의 파괴에 관한 거예요. 술을 먹거나 도박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체가 파괴당하죠. 우선 신체가. 몸이 파괴당한다고. 술과 담배 이런 거 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도 어떤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나는 뒤집다 외울 것이다. 그래서 외워요.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 그걸 설명하고 재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의 그 관리의 종료 시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원래 시험에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몇 가지가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아니라고.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이 그 교과서에 종료사유인들을 펴봐요. 거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하면 실종 선고를 받으면 종료한다. 그 부분이 있어, 틀림없이. 그죠? 응? 실종 선고를 받으면 종료한다. 사실은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니까 몇 가지를 옆에다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케이스를 풀거나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사실 그겁니다. 실종 선고 받으면 부재자 재산 관리가 종료한다고 써있죠, 교과서에. 그래서 오늘 나눠준 표에도 그걸 각종 일부 써놨죠. 응? 오늘 나눠준 표에도. 응? 적어도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실종 선고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종료 사유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도 기억을 해둘 아니에요. 종료 사유를. 그리고 오늘 나눠준 표에서 어저께 잠깐 설명을 유보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말이에요.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시로 의지하는 게 언제냐면 그 표의 그 B점, 실종 기간 만료시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하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것은 그 표에서 A, C, D까지죠. 조금 전에 배운 대로 실종 선고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재자 재산 관리가 종료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2점 오른쪽으로는 부재자 재산 관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A, C, D인데 A, C, D 통상적으로 있을 때가 거기서 실종 선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CD 부분이 잘 보면 CD 동안에는 아직 실종 선고가 안 내려져 있죠. 그러니까 부재자 재산 관리 어떤 행위를 합니다. 재산 관리를 한다고. 그러다가 제대로 유효하게 했는데 갑자기 2점 있죠.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이 언제로 돼버려요? B점으로 돼요. B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B점에서 사망한 걸로 돼갖고 그 재산이 전부 상속인 게 되죠. 그러면 그 C와 D 사이에 재산 관리인이 그 어떤 재산을 처분했을 때 없어진 부재자 거를 처분한 거죠. 부재자 재산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직 실종 선고가 안 내렸으니까. 그런데 2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버리면 B에 사망한 게 돼버려가지고 상속인이 있다면 그게 상속인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C나 D에서 처분한 것은 상속인 건데 부재자 거라고 하면서 처분한 게 돼버리잖아. 꼴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효죠. 이것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아니 재산법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사실은 아들 재산인데 아버지 거라고 하면서 팔아먹었으면 무효 아니에요. 아니 이건 뒤에 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런 걸 몰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재산을 갖다가 원래 여러분 건데 여러분 동생 거라고 하면서 어떤 놈이 팔아먹어버리면 그게 무효지. 그게 유효라고 하면 어떻게 되고. 복통 터져 죽어버린다고. 그게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 그런데 그걸 진짜 이렇게 이론상 무효라고 해버리면 또 그걸 산 놈이 있죠. 산 놈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놈이죠. 그거. 아니 보니까 뭐 부재자가 여러분 더군다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부재자가 이걸 어떤 걸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에 허가가 된다고 그랬죠. 이놈이 살펴보니까 가정법원에 허가도 얻었고 제대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에요. 이놈이 보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뒤에 무슨 실종 선고가 어디서 내렸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부재자 아들놈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내놓으세요. 내 거예요. 그게 원래 옛날부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안전이 붕괴돼 버리죠. 미래에 실종 선고 내릴지 안 내릴지는 가정법원밖에 몰라요. 딴 사람이 아주 그거 중간에 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실종 선고 내릴지 안 내릴지를. 물론 이제 민법을 공부한 사람은 그 위험을 염두에 두죠. 이 주인이 어디 갔다고요? 없어졌다고? 이건 뭔가 위험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민법 총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라진 양반 겁니다. 사라져? 어디로 갔는데? 벌써 뭐 몇 년째 소식이 없어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이거 그럼 나중에 실종 선고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고. 민법이 다루는 거는 민법 총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 그러니까 민법은 사실 나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대상으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약간 검토를 요하죠. 그래서 거래 안전이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요때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한해서는 이 CD 간에 한해서는 실정 선고의 소급표를 제한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책에도 있고 오늘 나온 표에 본문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있죠. 그 말 알겠습니까? 그 말? 응? 그 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CD 사이에 한 거는 유효하다고 써 있잖아. 소급표를 왜 그런다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니까. 현재 같은 꼭 이 사건은 아닌데 다른 사안인데 같은 취지의 판례가 한두 개 있어가지고 현재 압도적인 견해는 판례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정확하게 이 사안은 아닌데 같은 취지로 계속 판례하고 있으니까 판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 강의가 말이에요. 강의한 지 한 5년 반쯤 됐는데 몇 번 많이 하면 막 하루 종일 밥 먹고 1년 내내 강의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한 10번쯤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한 서너 번 했을 거야. 내가 생각해봐도 서너 번 동안에 이 실정선고 취소 강의를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 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나? 저렇게 설명하면 빨리 알아들을까? 아니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저렇게 순서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오늘 나온 프린트의 그림도 처음 나온 겁니다 저거. 어저께 또 공유하다가 이렇게 하면 전달이 잘 될까? 그림표 우리가 있어 그림표. 내 신세가 정말 처량합니다. 컵사 앞에 앉아가지고 저런 표나 우리가 앉아있고 그거까지 이해하면 시험에 나올 걸 설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뭘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있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 짤막짤막한 문장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임영호 선생님이 뭐를 알려주려고 해서 그걸 체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걸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사건이 도대체 지금 최종적인 건 이거예요. 이거 실정선고 취소.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시험이 나오고 2차 시험은 여기다 집중되죠. 그럼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까지. 이거 공부했는데 부재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올 가망이 있는 경우하고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 이 두 번째 거 있죠.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 이거는 돌아올 가망이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분명히. 돌아올 때까지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나요. 그런데 돌아올 가망이 없으면 부재자가 도대체가 이걸 언제까지 이걸 관리해줘야 되는지 답답해 서로. 관리 기간이 길어지면 아까 봤지만 이 관리인한테 보수와 비용 상환을 해줘야 되죠. 이게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산 이걸로 다 나가버리지 잘못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관리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원래 이 제도가 국가에서 뭔가 남겨가지고 떼먹으려고 했던 건데 보수하고 비용을 다 나가버리면 이게 꽝 아니야 이거. 국가는 이 돌아올 가망이 없을 때 이게 무제한 참지를 못합니다. 빨리 이걸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정선고제도를 둔 겁니다. 이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있죠.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보통 생사불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정선고는 어디다 내리는 거예요? 생사불명. 생사불명. 근데 생사불명이라는 게 그 사람을 찾아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중증의 암에 걸려서 지리산 동굴에 누워있다. 지리산 동굴에 누워있다. 그러면 돌아올 가망이 없는 거죠. 좀 순동하려고 하면.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가서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을 가서 찾아볼 수 있다면 그건 생사불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다른 표준을 내세워야 됩니다. 다른 표준. 그래서 뭘로 이 돌아올 가망이 없는 걸 빨리빨리 확정을 지니까 연구하다가 기간을 선택한 겁니다. 없어진 지 5년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1년 이상 연락이 없으면 이건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해버리자. 실종 기간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돌아올 가망이 없다는 걸 기간으로 환산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준을 해갖고.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1년 넘었다? 그럼 돌아갈 가망이 없다고 하자, 빨리. 배가 침몰했는데 거기 타고 있었다고? 그럼 1년 지나면 돌아올 가망 없는 거야, 이건. 그런 거 저런 거 아니면 5년 됐으면, 최후의 소식이 있었든지 5년 됐으면 이건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봐버린다, 이거. 실종기간이 그거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다. 근데 이 식구들은 청구 안 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다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니, 아버지 행방불명 돼버리면 이게 사망으로 만드는 이런 제도 절대 채택 못하게 돼 있죠.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집안 어린이는 자기 식구가 없어졌는데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갖고 소속부에다 사망한 걸로 써놓자. 이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아주 한 가닥 일말의 희망이 있어도 살아있는 걸로 치고, 예를 들면 어머니들은 없어진 자식의 방을 매일 청소한다든지, 얼마 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 봤듯이 어떤 양반은 말이에요. 죽은 게 확정이 됐는데도 아들 방을 가만 놔두고 매일 청소합니다. 아침 밥상마다 아들 밥을 올려놓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통의 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청구권자의 검사를 집어넣어, 검사를. 왜? 검사는 법적으로는 뭐가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고 집어넣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검사들이 냉철하고 합리적인가는 건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법적인 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이. 검사를 집어넣었다, 이거 청구권자다. 청구를 하면은 선고를 합니다. 선고한다고. 절차에 관해서는 뭐 공시처가 이런 등등 여러 번 설명했고. 그런데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죽은 것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범위가 문제예요. 범위가 문제가 돼요. 그냥 집을 떠난 날부터 그냥 계속 다 죽은 건지, 그리고 뭐든지 다 죽은 걸로 하는 건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지금. 여러분 현실 생활에서 이게 문제가 돼. 여러분 그런 일은 자주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없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교과서에서는 뭐 선거권, 피선거권, 무슨 뭐 범죄의 성립 이런 거 하는데 그건 별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된다, 사실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보통 어릴 때 무단 가출하면 말이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남은 식구들이. 실제로 뭐가 문제됩니까? 모릅니까? 없어진 아이가 사내 아이인 경우에 징집영장이 나옵니다. 신체검사 통지서 말이에요. 당장 문제가 되죠. 이 징집에 관련된 것들은 민법에 관할 사항이 아니죠. 거기에 이게 안 미쳐요, 지금 효과가. 안 미친다고. 그러니까 애가 없어도 나온다고, 이게. 계속. 보통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내 아이가 무단 가출했을 때 어릴 때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 때가 언제냐면 신체검사 통지서 나왔을 때입니다. 황급하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애는 없어졌는데 신체검사 받으러 오라고. 대부분 그때 보니까 이 실종 선고를 청구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그 전에는 보통 무단 가출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무단 가출을 안 했을 때도 집에서 속썩이던 놈들이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놈은 집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잘됐다. 조용하구나, 집이. 그러다가 놀라는 게 언제냐면 신체검사 통지 딱 나오면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이게 그 병역법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데, 병역법의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호적부에 실종 선고로 사망으로 기재하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기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고 내리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그 표에서 사망으로 보는 시기가 어디였어, 이거? B점 아니에요. B점부터 선고시까지. 그러니까 B점부터 사망한 것을 봐야 알죠, 그네. B점부터. 계속 그래서 사망한 걸로 되죠. 사망한 걸로 다. 사망 된다고. 알겠습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끝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어저께 내가 그 자세히 설명하다가 포기했는데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서. 거기는 취소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생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생존이 돌아와 버리면. 실종선고 취소 내기 생존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죠. 그때까지 분명히. 살아온 뒤에는 그게 안 미쳐요. 공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간적. 종래의 주소 거소를 중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종래의 주소 거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래의의 의미가 있어요. 신주소지, 즉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던 곳에서의 일상생활에는 사망의 효과가 안 미쳐요. 다 유효합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항적인 게 있죠. 사항적인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혹시 가족 관계나 재산 관계에 어떤 제한이 있지 않냐 하는 문제예요. 어저께 어떻게 배웠어요? 없어요. 다 적용된다고. 범위가. 알겠습니까?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사유 중에 어떤 게 나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법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잘 안 맞을 때. 취소는 뻔한 거예요. 살아 돌아왔거나 원래 실종기간 만료 시에 죽었다고 의존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실종기간 만료 시 다음 날 저기 부산역전 앞에서 그 사람 봤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 봤다는 사람이. 그럼 이거 실종기간 만료시를 죽은 시점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날도 살아있었는데. 그 다음 날 살아있었다고 본 게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데죠. 그렇잖아요. 새롭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별로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요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취소하면 죽었다고 했던 그 시점부터 취소 시까지. 물론 어저께 잠깐 말했지만 이때쯤 만약에 생존에 돌아왔으면 이 뒤가 다 빠집니다. 살아 돌아왔으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이 실종기간 만료 시부터 취소 시까지 사이에 있었던 이거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발생했던 모든 처분행위 있죠. 가정법상의 행위들 다 소급해서 무효로 됩니다. 취소의 효과가 원래 그거니까. 알겠습니까?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요 중간에 선고 후 취소 전 이게 써 있죠. 요때의 행위만 다수설에 따르면 관련자 전원이 선의이기만 하면 이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29조 1항 단서에.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라도 현존 이익을 다 반환해야 됩니다. 29조 2항이라고. 여기 1년의 이 연속곡 스토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주소부터. 이게 머릿속에 뭐 윤곽이 있어요. 윤곽이. 18조부터 29조까지 뭔가 있지만 자네는 왜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나?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 모든 수강생이 같이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사건이 혹시 모르지만 내가. 이 18조부터 29조까지 뭔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계속 걸려요. 뭐가 앞에 개념이 자꾸. 그걸 역추론해갖고 주소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다 알아야 되니까. 지금이 1년의 연속곡이 있죠. 연속곡. 법조문 18조부터 놓고 29조까지. 법조문 누가 여러분에게 주거들랑 그 펴놓고 앉아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 따져봅시다. 이게 조문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아까 내가 설명한 점 설명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집에 저녁에 가가지고 싫다는 어머니나 동생을 앉혀놓고 도대체 머리 아파서 싫다는 사람 앉혀놓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유능한 사람이 도대체가 관심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재미없다는 사람을 홀려가지고 끝까지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개인 교수가 끝났을 때 어머니께서 전혀 이런 거 잘 보지도 않고 싫어하는데 아 그런 거였었냐? 야 내일부터 나랑 학원에 같이 가자. 사법시험에 혹시 연령 제한 있냐?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실력.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저걸. 아무것도 모르는 양말 설득해서 저걸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사람이 실종 선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틀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다 맞아버리죠, 그냥. 어떤 기가 막힌 시험 문제가 나와도. 그 좀 훈련을 해봐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